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휴가 잘 보내고 계십니까? 폭염이 사상 최대로 심했던 올 여름요.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좀 시원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휴가 잘 보내시고 폭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컬처 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에, 저 강북이죠, 옥탑방에 가서 지금 체험을 하겠다. 그건 뭐겠습니까? 일대 99의 사회를 체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옥탑방에 한 달간 거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 거주하고 있으니까 8월 한 20일까지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제 개발되어 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누락되어진 낙후된 지역의 서민들의 삶을 내가 한번 체험해 보겠다, 이런 의도에서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동네마다 구멍가게, 양장점, 전파상, 작은 식당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다. 지금도 이제 서민 동네 가면 조금 남아있고 다 사라졌죠.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가게들이 쫙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차지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이렇게 마트 등이 들었었죠. 할인점이나. 그래서 단순히 서울 한 동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문제다, 그런 데 대한 답도 찾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서민 사는 동네의 좁은 길부터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본다 이러는데, 본인은 옥탑방 생활에 대해서 하나도 불편한 게 없다, 더위는 결국 서늘함에 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짜 옥탑방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름에, 올여름 같은 경우에 박 시장은 낮에는 거의 없고, 낮에는 시청에 가서 있거나 또 호텔에서 손님 만나거나 또 시원한 기사 달린 차에서 다니다가 밤에 해지고 난 뒤에 컴컴하면 올라와서 좀 아침까지 있다가 또 더워지기 전에 나가고, 이러니까 불편한 게 없지. 부엌도 안 딸린, 한마디로 사실상 불법 구조물인 옥탑방에서 가스바나로 이렇게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 옥탑방을 한번 견뎌봐라. 거기가 사람 살 땐가? 그냥 드라마서 보거나 할 때는 옥탑방 고양이처럼 평상 위에서 이렇게 지내면 좋지만은 그건 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앞에 이야기한 동네 골목 상권이 사라져가는 시대, 또 낙후된 강북의 골목의 삶의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박 시장이 보란듯이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 중년 남성이 옥탑방 근처에서 바로 붙어 있는 집에 이렇게 살다가 40대 남성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변사해서 발견되었는데, 이 6급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6급 장애인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장애인이 그렇게 됐다 생각할 건데, 저도 5급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6급 장애인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도시에서 외로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숨진 남성은 지금 보통 동네 주민센터에서 홀로 거주하는 불우한 사람을 집에까지 찾아가서 만나는 이런 서비스 등이 있는데, 당사자가 이런 것을 거부하다가 이 홀로 죽은 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8월 8일 오전 9시쯤에 경찰에서 인근 골목에서 자꾸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까 박 시장 옥탑방 바로 옆에 있는 이 단독주택에서 41살 남성이 사망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더운 여름에 혼자 사망한 지 2, 3일 정도 이렇게 지났으니 부패도 이제 하기 시작했겠죠.
가족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사망한 자리에 소주병도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주변 이웃도 이렇게 피하고 이랬다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뒤처진 사회적으로 낙오된 이 혼자 살던 가족들도 떠나버린 남성이 혼자 살다가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박 시장이 옥탑방에 살면서 기자들을 끌고 다니고 또 평상에서 모임을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고 무슨 본죽이나 죽을 사가 나르고 또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는 다 쇼통인데 쇼인데 이제 굉장히 리얼한 일이 그런 동네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리얼한 일이 박 시장 바로 옆에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 박 시장도 그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맡을 가능성도 있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박 시장은 1대 99의 사회, 발전되어가는 시대에서 뒤처지는 낙오된 사람들을 보듬겠다 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박 시장 바로 옆에 있는 방에서 이 낙오된 남성이 홀로 이렇게 죽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안방에 새들어 살던 남성이 죽었는데 박 시장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곳곳에는 사람이 산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소주병과 쓰레기가 이렇게 곳곳에 널려 있었고 사흘 전부터 아예 인기척이 없었고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었고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더운 여름에 술을 먹고 세상을 비관하다가 홀로 죽은 지 한 3일, 최소 3일 이후에 발견된 겁니다. 자, 이 죽은 남성이 살고 있는 집은 박 시장이 살고 있는 옥탑방과 담을 맞댄 집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웃이죠. 자, 어려운 사람의 삶을 체험하겠다고 옥탑방에 갔는데 자기는 그 옥탑방에서 언론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했지만은 박 시장이 거기 왔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를 쓸쓸한 혼자 사는 독거 남성은 중년에 이 죽음을 옆에서 맞이한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나 또 가족 관계나 모든 것이 사회관계가 다 단절되어서 고립되어서 죽어간 거죠. 만약에 박 시장이 그 나이에 60대 중반 이후에 독거 남성이 되어서 옥탑방에서 산다면 소주를 마시다가 아무한테도 주목받지 못하고 그 남성의 신세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쇼통을 하는 사람은 수많은 기자와 카메라를 불러들여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체험조차도 대선이나 이런 데 가는데 이용당하지만은 그 바로 담벼락에 맞은편에 살던 진짜 리얼한 불우한 남성은 혼자서 박 시장이 거기 사는 동안에 이렇게 죽어간 겁니다. 자, 박 시장이 이 사람 빈소가 마련된 병원에도 가서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단절이 생겼다. 뭐 유가족을 만났다 하지만 살아 생전에 분열된 가족이 이제 죽어서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런 외로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이 이런 것도 찾아가면서 앞으로 챙겨야 된다 했는데 이 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이건 쇼통하는 박 시장한테 정말로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이런 현실은 이만큼 리얼하다 라는 것을 보여준 하늘의 계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뒷집에서 사람이 죽어 썩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옥탑방 체험이냐 웃기고 자빠졌네. 제발 개쇼 그만해라. 언론에 관심 받으려고 별게 욕 나오게 하지 마라. 서울 시민은 생각이 있는 국민인가 이런 박은순을 뽑아줬으니 이 좌파 정부는 쇼하지 말고 그냥 이 더운 날에 옥탑방에서 선풍기 틀고 평생 살아라. 자,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박은순의 이런 행위에 대해 쇼라도 좋으니 이런 행동을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밤에 옥탑방에 안 자고 딴 데 가서 자는 거는 아니겠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수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야 된다. 변사자니까 박 시장 수사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 시장은 쇼와 리얼리티 사이의 괴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박 시장이 아무리 구두를 이렇게 뚫어진 구두창을 신고 다녀도 사람들은 쇼라고 생각하고, 박 시장이 부인과 앉아서 아무리 선풍기 조립을 해도 저 사람이 진짜 사는 집은 대골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거라 생각하고, 아무리 옥탑방에 살아도 저렇게 쇼하면서 대권 가려고 저러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자, 박 시장이 거기 가서 그래도 반경 주변에 한 담벼락이라도 붙은 집을 악수하고 다녔더라면 그 죽은 남성을 만나서 당신은 뭐하냐, 혼자 산다, 몸이 좀 안 좋냐, 안 좋다, 그럼 병원에 좀 입원해야지, 내가 연결할게, 복지제도가 있다, 이랬으면 살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냥 거기 가서 언론 불러 모으는데 급급하고 사전에 다 갖춰진 모임 하는데 급급했지, 박 시장이 과연 거기서 정말로 이웃을 한번 돌보려 했겠느냐. 그래도 거기 살던 진짜 오리지널 서민들은 그 남성을 혼자 있지 않게 하려고 자꾸 접근을 했는데 그분이 거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 시장은 그런 사람이 살았는지도 모르고 썩어서 죽고 나서야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박 시장 알겠습니까? 제주도 실종 여성, 한동안 일주일간 언론을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장식을 했죠. 자, 여성이 이 마트에 소주나 이런 것들을 사러 간 화면도 언론에 공개됐고, 또 거기에 남편이 한 보름 전부터 이렇게 캠핑카를 갖다 놓고 방파제 외딴 데에서 살았다는 것도 똑똑하고, 그래서 500m 떨어진 이 편의점에서 방파제로 가다가 여성이 휴대전화와 카드를 돌로 된 이런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장치 위에 올려놓고 여성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100km도 더 떨어진 정대각선으로 반대쪽인 모슬포 가파도 아파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또 이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없어서 익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폐에 플랑크톤이 존재하면 익사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미 살해되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이 사람의 시신에는 이렇게 플랑크톤이 있고 해서 이제 익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이 소주를 한 병 사서 마시고 종이컵에 이 빈 소주병이 발견되어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치웠다니까. 그러면 전화기와 카드는 가지런히 놓고 그냥 익사를 했다. 참 이게 이해가 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면 모를까, 익사라고 하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6월, 7월 두 달간에 6건의 변사 사고가 있었는데 감추어졌다, 이렇게 크게 보도되지도 않고 그렇다 하니까 경찰은 또 자료를 내고 그 6건이 아니라 4건이고 다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변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찰이나 제주도 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관광 한참 피크 시즌에 이런 미스터리하고 좀 끔찍하기도 한 사건이 없었으면 하겠죠. 근데 이 사건이 정작 화제가 된 것은 예멘 난민이나 중국에 비자 없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는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의 무분별한 제주 유입이 결국은 이런 범죄로 연결된 게 아니냐라는 일련의 한 시각이 있었고요. 그런 건 아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난민 문제나 중국 사람 문제로 엮지 마라, 이런 또 한 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미스테리한 일은 이 여성이 물에 빠져서 어쨌든 자살을 했던 실족을 해서 익사가 됐던, 물에 빠져서 죽어서 이렇게 시신이 흘러가면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세상에 설명하지 못하는 자연의 이치도 있으니까. 그런데 죽어서 시신이 이렇게 표류하게 되면 이제 이 세압 호구,
구자읍 세압호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 보면 제주 성산 일출봉이 있고, 또 더 가다 보면 이 서귀포가 있고, 또 더 가다 보면 모설포가 있잖아요. 그럼 모설포까지는 대각선으로 완전 반대를 그었을 때 나오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6, 7일 사이면 과학적으로 기껏하면 성산포, 성산 일출봉이 있는 데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은, 그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 3, 40km 많아봤자, 가파도 인근 해상까지 시신이 떠밀려 가는 것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신이 이렇게 바다에서 떠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표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헤엄쳐서 보트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밀려 나갔다가 또 이렇게 떠돌면서 표류하면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110km쯤 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신이 이 나시 이렇게 작은 티를 입고, 그 다음에 가벼운 반바지 입었는데, 속옷 차림 비슷한 것보다 좀 나은 수준이죠. 여름에 밤에 입는 옷들.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바다에 빠졌는데, 그러면 시신이 파도에 휩쓸리면서 표류하게 되면 그 옷들이 일부는 당연히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발견됐다라는 것은 이것도 또한 매우 의아스러운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족하는 사람이 보통 전화기하고 카드는 일어서서 움직이게 되면 그 전화기 카드는 이렇게 들고 있죠. 요즘 전화기에 보통 카드 많이 꼽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실족하게 되면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화기가 방파제 위에 어디든, 또 안 그러면 바닷속이든 해서 발견되어야지, 그 전화기가 어떻게 차량 방지턱 구조물 위에서 이렇게 놓인 채 발견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이 사건을 지금 덮어버리는 쪽으로 끝나고 있어요. 딱 남편이 그 방파제 위를 혼자 캠핑카를 갖다 놓고 전기를 발전기로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오랫동안 거기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6월부터 지금 보통 처음에는 2주라 그러더니만 6월부터 포구 방파제에 캠핑카를 주차해 놓고 장기간 살았다는 것은 아무리 제주에 2주를 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부인은 좀 나중에 왔대요. 근데 이게 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캠핑카라는 데가 하루 이틀이야 있지만은 그게 오래 있을 때가 전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어촌계에서 왜 거기 있냐, 생업에 지장이 있고 이 모양이 안 좋다고 이 해당 관청에다가 민원도 제기하고 싸우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가 전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범죄의 도시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제주도는 항구나 포구에서 캠핑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그걸 단속을 한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주목된 부분은, 지금 제주도라는, 원래 제주도가 굉장히 토착적인 시족 사회지요. 그래서 크게 무슨 제주도 주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주변과 이웃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제가 옛날에 제주도 많이 다닐 때 한 20, 30년 전에는 제주도 가면 밥을 먹으러 갈라 해도 내 아는 사람이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하고 데려가고, 자려고 해도 내 아는 사람이 하는 여관이 있습니다 하고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전부 엮여서 살아가는 부분이고, 제주도에서 장례식을 한번 치르게 되면, 결혼을 한번 하게 되면 맨날 며칠을 하는 아주 이런 육지에서 보기 어려운 풍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주도의 이 시족 사회에 기반한 이 사회 구조가 기본적으로 지금 외지인에 의해서 무너져 가는 속에서 이런 지금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주도의 사회 구조만 무너져 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중국 자본에 의해서 제주도라는 이 섬 자체가 지금 환경과 그 다음에 거주 조건이, 민심이 파괴되어 가고, 여기에 이제 예멘 난민까지 몰려와서 제주도를 흉흉한 도시로 만들면서 제주도를 둘러싼 괴담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 상황에서 이 여성의 실종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또한 지나가면 다 끝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정부나 제주도 지사나 관계 당국은 제주도의 이런 전통 사회의 파괴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 범죄율의 폭증,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관광객들의 불안감 등을 어떻게 어디서 손을 대어서 해소할 수 있을지,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요 제주도는 한물간 아주 삼류 관광지로 곧 이렇게 정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화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각을 좀 해볼 시기가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화폐가 어느 나라 돈인 줄 아십니까? 남미의 베네수엘라 돈입니다. 자, 베네수엘라에 얼마 전에 드론이 떠서 이 베네수엘라의 중요한 이 군 내부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두로 대통령 앞에서 드론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장성등 7명이 다치고 마두로는 무사했다는데, 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왜 베네수엘라에 이런 흉흉한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차베스부터 비롯되어서 그 똘마니 마두로 이 부통령으로 버스 기사 출신으로 차베스가 병사한 다음에 2013년부터 이어서 대통령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경제가 차베스부터 시작된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으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석유를 지금 석유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한마디로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고, 또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던 무상 분배는 이런 망가지는 경제도 유지되었습니다. 컴퓨터도 나눠주고 아이패드 같은 이런 태블릿도 나눠주고 다 줬답니다. 아낌없이. 그러다가 이제 무지한 대중들은 자신들을 주고 챙기는, 베네수엘라에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부자는 소수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준다니까 차베스나 마두로를 마치 구세주처럼 여겼지요. 오지랖이 넓어 가지고 니카라과나 쿠바 같은 인근 사회주의 국가까지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각종 제조업이나 산업은 국유화하고 그 다음에 또 징발하고 빼들고 이러니까 기업가들은 다 외국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제가 볼 때 한 10배 정도의 땅덩어리에 한 3,100만 명 정도가 살 건데, 이 큰 나라에서 지금 제조업이고 뭐고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여기서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국가에서는 기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술자들도 인근 나라로 다 나가버렸어요. 다 스페인어를 쓰니까 원래 남미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이런 게 다 누굽니까? 볼리바르 장군이 그 다 스페인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세운 나라였고, 한때는 파나마까지 해서 거대한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고 시도도 있었지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웃에 가도 말도 통하고 똑같아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화폐가 그 액면에 표시된 화폐로서의 가치보다 종이 가격이 더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화폐를 찍으려니 베네수엘라는 돈을 찍을 화폐 공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 돈을 줘서 달러를, 화폐를 찍어야 되는데 베네수엘라의 국고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웃 나라에서 돈도 안 찍어 줄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쌀을 1kg 사는데 10kg도 아닙니다. 1kg 사는데 이 화폐가 440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쌀 1kg에 22만 볼리바르. 거기는 돈 단위가 볼리바르 장군의 이름 따서 볼리바르라는데, 그래서 이 500 볼리바르를 440장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 22만 볼리바르는 우리 돈으로 2,000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1kg에 2,000원이면
쌀 10kg에 2만 원이니까 요즘 한국 쌀값이 올라서 난리인데 5만 원쯤 하지 않습니까? 한국보다 훨씬 쌀은 싸지요. 그런데 볼리비아 수준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MF는 연말까지 볼리비아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100만 %까지 갈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돈 가치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 휴지 한 팩을 살려면 주문을 해놓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 문금 사는데 17만 볼리바르, 한국 돈으로 1,600원인데 17만 볼리바르고, 최저임금이 39만 볼리바르인데 한국 같으면 최저임금제로 해서, 그런데 휴지 2팩만 사면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치즈 1kg 사는데 한 달 월급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슈퍼고 마트고 가게가 제조업이고 이런 게 다 붕괴되고, 그 다음 외국에서 수입을, 돈을 못 줘서 수입을 못 하니까 다 비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류를 섭취 못한 주민들은 개고 고양이고, 움직이는 거는, 네 발 달린 거는, 뭐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거는 다 잡아먹어버리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월급이 300만 볼리바르라는데 대통령이 지 월급으로 산다면 통조림 한 개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 뭔가 하면 인터넷으로 게임 아이템을 확보하는 사업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 룬스 케이드 같은 용 잡는 사업,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은 1시간에 한 2, 3불을 버는데, 베네수엘라에서 1시간에 2, 3불을 버는 거는 가장 이 소득이 좋은 사람에 필적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인플레이션 비율이 4,300%고 IMF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연말이면 100만 %로 갈 거다. 답이 없는 나라지요. 그래서 역사상 이런 일이 딱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1923년 대공황 때 독일에 빵 한 개 사는데 수레에 돈을 싣고 갔던 그때와, 안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짐바브웨, 그 아프리카 이 무가벤가 통치자 있었잖아요. 무식한 놈. 그때 짐바브웨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에서 한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인기 있는 산업 중에 하나는 이 볼리바르 돈을 가지고 가치가 없으니까 접어가지고 이어가 가방을 만들거나 벨트를 만드는 공예품을 만들면 이웃 나라에서 사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 이래 되다 보니까 마비가 되고, 이제 내부의 카드가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통용되고 있는데, 이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라 해도 줄 달러가 바닥이 나서 국가가 물건을 수입을 못하고 모든 것을 거의 국영화하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국영 기업들이 마비된 상황에서 지금 속수무책이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마두로라는 인간이 또 선거에서 지난 5월 달에 재집권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민주주의가 거의 붕괴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두로라는 작자가 생각해낸 게, 가상화폐가 인기 있으니까 우리도 국가가 만드는 가상화폐를 하자 해서 세계 최초로 페드로라고 부르는, 작년에 이 가상화폐 붐에서 가상화폐를 만들었지만 이 베네수엘라 가상화폐는 현재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석유 국가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그래서 이 유가가 하락하고 이런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정유나 채굴 시스템이 붕괴되고, 거기에 그걸 갖다 유지 보수하는 기술 인력이나 장비나 시설도 다 붕괴돼 버려서 석유 생산량이 옛날에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 가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사회 시스템은 병원이고 교육이고 전부 무상으로 다 깔아놓고 나니까 이제는 무상은 좋은데 그런 거를 무상으로 뭐 서비스를 받아봤자 사람은 일단 입에는 무상으로 살 수 없잖아요. 입에는 뭘 넣어야 사는데 이 넣을 거는 무상으로 지금 안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전부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국경 붙은 나라가 브라질이고 콜롬비아인데 빠져나가고 있어요. 국민의 지금 10%에서 15%가 이웃 나라로 살아갔었는데, 제가 TV에서 브라질 국경 도시 베네수엘라의 한 마을에 보면 조용하고 경치도 좋은 마을인데, 그 마을 공터에 전부 베네수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주저앉아서 사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길에서 자고 길에서 사는 거예요. 씻을 데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뭘 구걸을 하든 품팔이를 하든 조금이라도 벌면 입에 넣을 거는 생긴다고 오고 있고, 그 동네 근처에는 거대한 난민촌이 있는데, 그 난민촌은 원래 수용 인원보다 20배, 30배가 더 많이 와서 엉망진창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정말 저 마두로라는 놈을 쫓아내든지 미국이 무슨 그런 걸 저격을 해서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좋아하는 현재 사회, 남미가 전면적으로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저런 것도 국민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이제 손 안 대고 있어요. 미국도요, 뭐 베네수엘라 기름, 우리도 기름 많은데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쟤도 이제 기름 생산력도 붕괴되어서 오페크에서 영향력도 없다. 내비놔둬 버려라고 오히려 미국하고 가까운 콜롬비아 등을 통해서 더 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두로가 죽어서 이제 정치 시스템이 끝장이 나서 저 나라가 바뀔 건데, 제가 그걸 보고요, 무지한 국민들이 치르는 당연한 대가다. 정말 동정이 가고 불쌍하게 여겨야 될 건데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과연 베네수엘라만의 일인가? 아니죠. 베네수엘라는 마두로가 이제 이 화폐 단위가 워낙 공짜가 많아지니까 국민들이 읽을 수가 없어서 8월 20일부로 공짜 5개를 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짜 5개를 뺀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10만 대 1로 평가절하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10만 볼리바르가 5개를 보면 1볼리바르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는데요. 자, 공짜를 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마두로가 빠져야 해결될 문제인데, 우리가 가끔씩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뭐냐, 저렇게 파퓰리즘으로 대중들을 선동하고 국가 예산을 빼서 나누어주고, 근데 차베스가 한참 전성기 때 당시 노무현 정권 하에서 KBS는 차베스에 대한 위대한 좌파 정권의 수장이라고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건데 누구도 반성하지 않아요. 자, 오늘날 이 베네수엘라의 모습이 한국과는 얼마나 다르냐. 조금 낫지만 제가 볼 때 한국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파퓰리즘과 거기에 놀아나는 국민들, 그리고 끝을 봐야 결국은 나중에 대가를 치르고서야 느끼는 이런 정치의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정말 민주주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빙자한 이런 대중적 학대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좌파의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매도한 서구의 지식인이나 사회도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파퓰리즘적으로 독재를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을 학대하고 죽여가는 부분은, 이것은 범죄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베네수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걸쳐팝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름 휴가 잘 보내시고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